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시행령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 고지서에 함께 청구하는 결합징수를 하고 있죠. 이 방통위는 결합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 아예 불가로 못 박은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의결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입법 예고할 예정인데 의결이 될 경우 이 KBS는 수신료 징수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TV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 의결했습니다. KBS와 EBS 방송을 TV 수상기로 시청하는 대가로 내는 TV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안이 최종 의결되면 한국전력은 수신료 2,500원을 결합 징수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조항을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결합 징수는 안 된다고 못을 박은 거라는 게 방통위 설명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야당 추천 방통위원은 시행령을 졸속 상정하면 안 된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대했고,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3인 위원회 표결에 2대1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방통위에 분리징수 방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인데 규제 심사와 후속 절차까지 3개월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부처 간 협의로 이 기간을 단축해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협박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신 국회의장 직속으로 적정 수신료를 책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새 시행령을 보고하려 하자 이를 막아선 겁니다.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등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상황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는 건 공영방송 재갈 물리기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줄어들 수신료를 세금으로 충당할 건지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대신 수신료를 투명하게 결정할 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수신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상정하는 수신료위원회를 신설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수신료를 책정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수신료위원회를 만들어 수신료와 배분 기준을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신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분리징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2017년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정부는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해야 하는 이유로 방만한 경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세금과 같은 수신료를 받으면서 직원들은 높은 연봉과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KBS가 비연고지로 가는 전출자에게 고정금리 2%로 6년간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동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KBS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가는 전출자에게 대출해준 전세금 내역입니다. 2017년 약 8억 8천만 원 수준이던 전세금 대여 금액은 5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약 29억 원이 대출됐습니다. 연 2% 고정금리로 전출 지역, 가족 동반 여부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혁신 지침에 따라 대출이자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연 4.82%로 KBS 직원들이 내는 금리의 2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KBS가 출연한 돈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며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KBS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약 118억 원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지나친 복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기 경영도 엉망인데 이렇게 막 퍼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들어온 KBS 수신료 수입은 약 6,930억 원. 수신료를 직원 복지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 보니 수신료가 KBS 복지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KBS 측은 KBS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업무상 이유로 비연고지로 전출한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비용 부담이 더 큰 사택 대신 제공하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한중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도발적인 발언,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나왔죠. 이번엔 민주당 의원들만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서 논란입니다. 이미 5명이 중국에 가 있는데 내일 7명이 추가로 출국합니다. 모두 중국 정부 초청인데 노골적으로 우리 정치권까지 갈라치기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중국통 박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7명이 내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 정부 초청에 따른 것인데 경비는 전액 중국 측에서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내일 중국의 민간 외교 싱크탱크인 차하올 화케 한방명 회장을 만나고 오는 17일엔 티베트 방문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을 포함해 소속 의원 5명도 중국 정부 초청으로 현재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주로 정부나 여당 인사를 초청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여권에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불러 한국 정부를 비판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만 연이어 초청하자 중국 정부가 의도적 갈라치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방중은 한중 관계에 리스크를 더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굴종적인 민주당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싱하이밍 대사 논란 전 계획된 일정이라며 한중 관계가 어려울수록 물밑 접촉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통인 민주당 한 의원은 중국이 윤석열 정부와 소통이 안 되니 야당이라도 손을 내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방중에 동행하는 한 의원 측은 여당 의원 2명에게도 제안했지만 일정상 야당 의원들만 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거론하는 것조차 격에 맞지 않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한 말인데 싱하이밍 대사를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시각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일본 출국길에 오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돌려서 비판했습니다. 제가 싱하이밍 대사라는 말을 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안보실장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당당함과 국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격이 안 맞는 중국 대사 발언에 논평조차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를 향해서는 한마디 했습니다.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는데 조 실장은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상호 존중과 공동이익을 중심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 도발 대응을 논의할 예정인데 중국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당시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난 정부 시절 태양광 복마전 행태가 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자 이에 더해 대통령실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전임 정부를 향한 또 다른 칼날이 될까요? 유준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편승에 벌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태양광 정책 전반이 추진된 과정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앞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중에는 태양광 업체에 청탁을 들어준 산업부 과장이 훗날 그 회사 대표가 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찰 대상으로 적시한 의사결정 라인과 관련해 해당 부처뿐 아니라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뿐 아니라 전 정부 청와대 인사까지 감찰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도,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현직이 아닌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하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실 출입하니까요. 오늘 대통령이 태양광 관련 지시를 내린 그 과정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이 기자들에게 전달되는 상황부터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평소 이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은요, 주요 일정을 모두 끝마친 오후에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이 브리핑실로 내려와서 대통령의 이 공직 감찰 지지 소식을 알렸습니다. 브리핑이 있기 전 윤 대통령이 직접 참모진에 연락해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하다, 적절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직접 나선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당장 어제 있었던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이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지자체장, 업자 등이 태양광 사업 특혜를 주고받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업체가 지자체 반대로 사업에 차질을 겪자 중앙부처 공무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공무원이 향후 이 업체의 간부로 취업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8곳 임직원 250명이 가족 이름 또 차명으로 사업에 뛰어들어서 태양광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까지 담겼던 것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공적 마인드를 무시한 이권 카르텔을 깨부셔야 한다는 게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콕 집어서 여기서 감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감사라는 거, 감사원의 감사가 범위 또 시한, 그 대상을 특정해 진행된다면 대통령실 공직감찰은 제한 없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사업의 시작부터 그 전반적인 과정을 다 살펴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담긴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 이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그 결정한 과정뿐만 아니라 추진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변수 또 부작용까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검토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를 맡은 공무원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주요 인사까지 살펴볼 여지가 있는 건데요. 이 대통령실은 일단 이 전임 정부를 겨냥한 감찰 지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감찰 진행 상황에 따라 전 정부 인사들까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까지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전 정권 최고 의사결정 라인이 당시에 어떻게 됐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이 재생에너지 3020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이 산업부를 중심으로 추진됐습니다. 당시 주요 결정 라인을 보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서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김수현 사회수석과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원 감사도 계속하고 대통령실도 또 감찰하고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지시가 내려졌으니 전방위적인 감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을 이미 떠난 인물의 경우는 정부 감찰 대상이 아니다 보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사 의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국무조정실도 지금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전국 226개의 기초단체 중 12곳만 집어서 태양광 보조금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당시 12곳만 조사했는데도 2,600억 규모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전수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 계속 시끄럽겠군요. 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아빠 찬스 채용 비리 의혹 실태 조사에 나섰다가 문전박대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한 만큼 권익위 조사는 받기 어렵다고 한 건데요. 이 감사원 감사에는 그럼 제대로 응할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권익위는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하고 오늘 첫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선관위로 조사를 나간 권익위 조사단은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선관위가 돌연 현장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권익위가 요구한 자료도 일부만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와 중복돼 기관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초 선관위는 권익위의 전수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5일도 채 안 돼 스스로 말을 뒤집은 셈입니다. 수사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또 외부기관 조사에 관해서 소홀함이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데 철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하여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다는 것을 말합니까? 권익위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 조사 거부를 수용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실지조사에 착수할 감사원은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도 대비해 조사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웅 누가 한 말일까요?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했는데요. 특히 오늘 행사에는 최근 민주당 인사들의 논란성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도 참석했습니다. 태극기 배지를 왼쪽 옷깃에 달아주시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영웅입니다.
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 재킷 단추도 채워드렸군요. 네, 지금 보시는 저 하얀 재킷이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새로 제작된 영웅의 제복인데요. 윤 대통령은 영웅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 김건희 여사 옆에 앉은 분은 이 천안함 비격 사건으로 전사한 고 민평기 상사 어머니 윤청자 여사군요. 네, 지난 3월 서해 수호의 날에도 만난 적이 있는 김 여사와 윤청자 여사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 긴 담소를 나눴다고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요, 옆에 앉은 최원일 전 함장에게 힘든 시기를 보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면서 위로를 건넸는데요. 오늘 오찬에 함께 참석한 전준영 천안함 생존장병 전우회장과 통화를 한번 해봤더니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행사 참석이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만큼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일이 없어야겠죠.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달라진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사흘째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죠. 한 총리에게는 오늘까지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문이 집중됐는데요. 나라도 마시겠다라고 하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야말로 괴담 아닙니까? 진짜 마실 겁니까? 언제 마실 겁니까? 그럼 혼자 마시세요. 마실 수 있어요? 네. 공수를 해올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또 연로하신 분들한테 드시게 하면 안 되니까 총리님 쉽게 가져가고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일본 총리도 마실 수 있다고 하신 적 있습니까? 마시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대한민국 총리께서 무식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엄청 어쩌다 저 마시겠냐는 발언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좀 강경하게 대처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야당이 비판할 때마다 맞서는 새로운 대응 논리를 가져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부와 나서서 문재인 정부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가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셨듯이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방류가 가능하다. 총리님 무슨 얘기만 나오면 전 정부가 그랬다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추종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방침을 정했으니 내로남불하지 말라고 반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계속 후쿠시마 얘기하면 오염수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발끈하더라고요. 네, 한 총리는요, 야당 의원들의 태도도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문서 보여주시죠. 보시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요. 기초적인 거를 말씀을 안 하시고 묻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유감이고 또 총리님께도 유감입니다. 저도 그리고 의원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지금 싸우자고 여기 나왔습니까? 내가 지금 질문 안전하게 드리고 해야 있고요. 된다. 항상 의원님은 그러시대요. 답변을 할 시간을 좀 주셔야죠. 이번에 간 시찰단들이 다 그런 검토를 했고. 뭘 발표를 했어요? 아니 발표는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좀 들으세요. 질문 내용을 지적하거나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한 3대 계획이 뭡니까? 몰라서 물으신 거군요. 광화문에 각계각층에서 지금 터져나온 목소리 들으십니까?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 총리입니까? 겁니다. 일본 총리의 아니 그런 그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총리다. 그거는 정말 굉장히 예의를 벗어나고 모욕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 강경 대응에 나선 총리의 태도는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엔 양양에서 낙뢰 때문에 인명사고가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낙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날씨로 장대비와 함께 벼락이 떨어진 건데 이럴 땐 즉시 실내로 대피해야 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먹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에서 굵은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미처 우산을 준비 못한 시민들은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몸을 피합니다. 서울 청계천 수위도 빠르게 올라가면서 출입로가 통제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와 중랑구 등 강북 지역에 장대비가 쏟아진 건 오후 1시 30분쯤. 종로구는 한때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30.6mm를 기록했는데 기상청은 시간당 30mm 이상이면 매우 강한 비로 분류합니다. 기습폭우에 놀란 시민이 많았습니다. 앞도 안 보였고 바람도 좀 불어가지고 엄청 이렇게 저한테 다 쏟아지는 느낌? 네, 우산이 별로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놀러 왔는데 비가 와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계속 확인을 하면서 다녔는데 어제 오늘은 좀 날씨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종로구 등은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지만 강남 3구 등지에서는 강수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좁은 구역에 단시간에 국지성 소나기가 내린 건데 최근 한반도 상공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잦습니다. 종로구 등 일부 지역에선 낙뢰도 감지됐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서 이런 소낙성 강우가 예고돼 있습니다. 대기 하부하고의 그 온도차가 굉장히 커지면서 대기가 매우 강한 불안정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국지적인 소낙성 강수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되고요. 전문가들은 번개가 치고 30초 안에 천둥 소리가 들리면 가까운 곳에 낙뢰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즉시 실내로 대피해 피해를 줄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김장철도 아닌데 난데없이 소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족족 팔려 나가다 보니 염전 창고가 텅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국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염전 바닥에 하얀 소금꽃이 피었습니다. 바로 옆 창고에선 중장비가 천일염을 쉴 새 없이 퍼나르고 인부들은 포대를 묶어 화물차에 싣습니다. 최근 몰려든 주문에 창고에 쌓아둘 겨를도 없이 출하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장할 시간이 없어요.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천일염 저장 창고인데요. 최근 주문이 밀려들면서 창고가 거의 비어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지 기준 천일염 가격은 20kg 한 포대에 23,500원 수준으로 한 달 사이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5년 전 한 포대에 2,900원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8배 넘게 오른 셈입니다. 포장 작업을 못 해가지고 지금 한 3,000포 정도 밀려 있고요. 김장철 가까워지면 소금이 대량으로 나가는데 지금은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에 수십 포대를 한꺼번에 사는 일반 가정집도 있습니다. 한 집에서 30포대를 할 때는 5년, 10년 묵고 두고 먹을 것을 사는 거죠. 천일염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구매를 제한하는 안내문도 내걸렸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소금 가격 폭등은 4월부터 비 오는 날이 많아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줄고 장마철을 대비해 생산자가 판매를 유보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방사능 우려에 따른 사재기 현상은 근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요즘 일본 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갈 때 금목걸이 같은 금제품은 집에 두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반입주의보까지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정다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오사카 여행을 다녀온 윤세연 씨. 평소 1시간 남짓 걸리던 입국 시간이 2시간 반까지 걸려 당황했습니다. 일본 관광객도 많은 데다가 세관 검사 등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겁니다. 40-50명 정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고가의 제품이나 금제품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이 있긴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 입국자가 늘어난 가운데 일본 관세 당국이 귀금속 밀수 방지를 위해 세관에서 금이나 금제품 반입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고 입국했다가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에 관계없이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세 한도인 20만 엔을 넘으면 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日本国内におけるその消費税悪用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そういうふうな金を隠して持ち込もうとする方々が 여행객들의 불편 사례가 늘어나자 외교부도 주의 공지를 내렸습니다.
외교부는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시 휴대폰 별송품 신고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두고 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전세 낸 것처럼 텐트를 쳐놓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죠. 캠핑장마다 골칫거리인데 얄미워서 그랬을까요? 누군가 이런 알박기 텐트를 무더기로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텐트 이곳저곳이 날카로운 무언가로 찢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텐트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찢겨진 채로 열흘 넘게 방치된 텐트입니다. 이 드러난 사이로 보면 침구와 텐트 가방 등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데요. 사람이 다녀간 지 꽤 오래돼 보입니다. 지난 2일 경북 청도군의 한 무료 캠핑장에 있던 텐트 20여 동이 누군가에 의해 난도질 당했습니다. 명당에 장기간 설치해 놓은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텐트를 쳐놓고 간간히 주인만 오가는데 아무도 없는 틈에 텐트를 찢어놓은 겁니다. 피해를 본 일부 텐트들은 테이프로 땜질을 해놓고 꿋꿋이 자리를 지키기도 합니다. 찢어진 걸 보고도 이 텐트 철거는 안 하시고 야영을 즐기시고는 임시 조치로 테이프만 붙이시고. 경찰은 재물 손괴 혐의로 범인을 쫓고 있지만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나눠서 써야 되는데 다들 자기들만 좋은 자리 할 거라고 보기도 심하고. 알박기 텐트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는 강제 철거가 쉽지 않습니다. 하천 조례나 하천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기존의 시설, 화장실이나 개수대나 쓰레기 시설들을 갖다가 깨끗이 치운 방법 외에는. 이달 28일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돼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텐트나 천막은 강제 철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이외 지역은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산삼약침으로 병을 고친다는 서울 강남의 유명 한방병원. 영업 취소 결정을 받았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죠. 결국 폐쇄 조치됐는데 끝까지 환자들을 속였습니다. 곧 문 닫을 걸 알면서도 특별 할인을 한다며 선결제로 환자 돈 5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삼 약침으로 암을 고친다. 병원장과 대표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남의 유명 한방병원. 비의료인이 의사를 바지 사장으로 앉혀두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어서 병원 허가도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고도 버티던 병원은 지난달 19일 결국 폐쇄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병원 측에서 특별 할인한다는 말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선결제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불안하다고 하니 계속 허가를 받아서 하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 4월 달에 계약을 했을 시 더 플러스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 폐쇄될 때까지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선결제로 받아간 돈만 50억 원에 달합니다. 폐쇄된 당일날 8천만 원 결제하신 분이 계십니다. 총 100분 정도 계시고요. 40억에서 50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 경영진은 폐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측에서 4월 달에 그거를 병원에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5월 19일에 이제 영업 정지가 들어갈 예정이다. 저희 직원들이나 환자들한테 모두한테 이제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막판까지 영업을 독촉했습니다.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네가 팔아야지 네 월급이 나오고 이거를 못 팔면은 너는 이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경찰은 병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을 매각해 환자 선불금과 함께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을 먼저 마련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지난 3월 노예처럼 살았다며 시위에 나섰던 부산의 한 청소용역 업체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전해드렸었죠. 보도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 업체 대표가 거액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빼돌린 이 돈은 바로 직원들에게 노무비로 줬어야 하는 보조금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 새벽까지 청소 일을 마치고도 퇴근할 수 없습니다. 업체 대표의 텃밭에서 농사를 해야 합니다. 대표가 소유한 주유소 세차장 허드렛 일도 이들 몫입니다. 대표의 횡포에 노예처럼 살았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의 모습이 채널A를 통해 보도된 직후 수사에 나선 경찰. 최근까지 이 업체 회계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4억 원가량 빼돌린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는 구청에서 주는 노무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직원들의 직책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보조금이 지난 5년간 2억 7천여만 원입니다. 업체 직원들을 자신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착복한 돈이라며 한탄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억울한 한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주시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환경미화원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법의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탄원합니다. 구청에서 청소 용역비를 받고도 상인들에게 따로 생활 폐기물 수거비 1억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 업체 대표의 불법 행위는 지난 5년간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관할구청이 최근 5년 동안의 회계 자료와 사업 계획서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30년 동안 이 지역 청소 용역을 도맡아 왔습니다. 관할구청은 뒤늦게 새 용역업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진짜 많이 속상해요.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이 업체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근로 감독을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BTS 데뷔 10주년, 많은 기업이 한국을 찾은 전 세계 아미를 겨냥해 여러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BTS만 들어가면 죄다 품절입니다. 이 BTS가 만들어낸 경제 효과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BTS 데뷔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상징색인 보라색 조명을 설치하고 포토존도 만들었습니다. 그제부터 연 팝업 스토어에선 한정판 굿즈가 첫날 모두 팔렸습니다. 모자가 50개 한정이라고 해서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달려왔습니다. 달맞은 돌고래 볼펜이랑 열쇠고리를 샀고요. 구매 고객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70%에 달했습니다. 공지 떴을 때 이미 알고 있고 그럼 이거 사려고 왔어요, 사실. 뿌듯하죠. 다 보라색이고. 한 6성급 호텔은 BTS를 테마로 한 객실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투숙하면 10주년 한정판 티셔츠와 BTS 로고가 새겨진 와인잔 등을 보라색 상자에 담아 제공합니다. 1박당 요금이 6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하는데도 거의 만실입니다. 벽면과 주유기까지 보라색으로 바꾸고 10주년 축하 현수막을 건 주유소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BTS 10주년 마케팅에 뛰어든 건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BTS는 연평균 4조 원 이상의 생산을 유발하고 부가가치까지 합치면 5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됩니다. BTS 멤버들은 좀 변화가 있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10주년 행사 특수의 한 숙박 예약 플랫폼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우리나라를 찾거나 방문 예정인 해외 관광객이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은 그제부터 BTS 멤버들이 만들어 먹은 음식 재료를 판매했는데 전날보다 판매량이 80% 늘었습니다. 세계적 그룹으로 거듭난 BTS가 얼어붙은 소비 심리까지 녹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외신들도 BTS 발자취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건물부터 멤버 숙소, 자주 찾던 단골 식당, 그리고 한국으로 몰려온 전 세계 팬들까지 상세하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Here they are. You just heard the iconic South Korean K-pop band BTS. The celebrations are so big, they're attracting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CNN's Paula Hancock has more. 외신들은 BTS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서울 곳곳을 조명했습니다. 로이터는 BTS 멤버들이 찾던 단골 식당을 가득 채운 아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에 송출했습니다. They went to this restaurant a lot when they were trainees, and it was very special to them.
BTS가 숙소로 사용했던 공간부터 용산의 BTS 소속사 건물, 그리고 보라색으로 물든 남산타워까지 서울로 모여든 전 세계 아미들이 이른바 성지순례하는 장소들이 전 세계에 소개됐습니다. 진과 제이홉부터 시작된 멤버들의 입대로 활동이 잠시 보류된 사실도 전하며 북한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한국의 현실도 설명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오는 17일 여의도에서 예정된 10주년 행사에 리더 RM이 참석하면서 축제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서울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새 싱글 Take2를 비롯해 BTS 대표곡 60개를 선별해 데뷔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5년에 5천만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청년 도약 계좌 드디어 내일 출시가 됩니다. 오늘 은행들이 확정금리를 공시했는데요. 우대금리 요건을 맞추기도 힘들지만 이 최고금리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청년 도약 계좌 잠정금리입니다. 기본금리는 연 3.5%에 그쳤고 우대금리는 2%나 됐습니다. 은행들의 기존 적금 상품 대비 기본금리에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우대금리 요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에 오늘 확정된 기본금리는 최대 연 4.5%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연 6.5%였던 기업은행의 최고금리는 연 6%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사회초년생이 월 70만 원씩 모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 6% 기준 5년간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지만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면 4,840만 원, 약 160만 원이 빠집니다. 게다가 연소득이 2,400만 원을 넘으면 우대금리를 다 챙기고 5년 만기를 채워도 5천만 원을 모을 수 없습니다. 까다로운 우대금리 요건은 잠정 공시 때와 비교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급여 이체, 계열사 카드 결제, 마케팅 동의 등을 만족해야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속은 기분이라 말합니다. 홍보를 5천만 원 너무 크게 해놨는데 좀 찾아보니까 조건이 막 신용카드도 써야 되고 이러니까 좀 짜증은 나죠. 근데 원래 생각했던 금액하고도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니까 좀. 내일부터 가입이 시작되는 청년 도약 계좌. 은행들은 금리 인상 압박에 땅 파서 장사하냐며 볼멘 소리를 하지만 청년들 기대를 저버렸다는 지적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지난 4월 8개 종목이 하한가를 맞으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라더견 일당 구속 기소됐죠. 오늘 주식시장에서 그때와 비슷한 수상한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5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치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인 오전 11시 46분, 방림 주가가 하한가를 치더니 30분 새 5개 종목이 하한가로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주가 조작과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촉발한 지난 4월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때와 공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호제강은 서울가스처럼 올 들어 주가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동일산업은 3년간 주가가 올랐던 대성홀딩스와 유사합니다. 사업상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상승했고 유통 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시세 조정에 취약하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시장에서는 한 온라인 투자 카페 대표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에서 하한가를 맞은 종목을 추천하는 글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인데 해당 대표는 부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5개 종목의 거래를 정지하고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서울대학교 병원마저도 필수 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외과는 11번의 의사 모집 공고를 내고서야 모집 인원을 채웠는데 반면 성형외과는 단 한 번 공고로 정원을 채웠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진료 과목별로 전문의를 채용 공고한 현황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전문의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 채용을 진행하는데 지난해 외과는 46명의 전문의를 구했는데 11번 채용 공고 끝에 겨우 모집 인원을 채웠습니다. 내과는 9번 채용 공고를 냈지만 결국 모집 인원보다 10명 적은 72명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흉부외과와 응급의학과도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반면 성형외과는 단 한 번의 공고로 피부과는 2번의 채용 공고만에 모집 인원을 모두 구했습니다. 진료 환경, 처우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서울대병원에서도 내과,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겁니다. 일상적인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진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계에선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증 환자들이 많다 보니 그만큼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것이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의료에 해당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의료계의 의견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선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부분 의료사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이 거북이는 머리 양쪽에 빨간 줄무늬가 있어서 붉은 귀 거북이라 불립니다. 우리 토종 물고기들을 마구 잡아먹어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2001년에 지정이 됐죠. 지금은 엄청난 번식력을 무기로 아예 한강 상류를 점령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한강 상류인 춘천 도심을 흐르는 공지천입니다. 쓰러진 나무에 올라간 거북이들이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모두 생태계 교란종인 붉은귀 거북입니다. 머리 양쪽에 빨간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징그럽죠. 징그럽고 파괴하니까 저게 많잖아요. 이 정도에 보일 정도면 이 물속엔 되게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심 하천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붉은귀 거북은 애완용으로 키우다 버려지거나 종교행사 때 방생되는 것들입니다. 미국 남부가 원산지인 붉은귀 거북은 1990년대 애완용으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알을 1년에 10개 정도씩 낳는 등 번식력이 뛰어난 데다 주변엔 천적도 없습니다. 붕어 등 토종 물고기 치어까지 먹어치우고 토종 거북이인 남생이도 몰아냈습니다. 결국 지난 2001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야, 저거 우리 토종 물고기 다 잡아먹는 거 아니야? 저거 요령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요. 하지만 춘천시는 공지천에 붉은귀 거북이 얼마나 있는지 서식 실태도 모르고 있습니다. 붉은귀 거북에 대해서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현재는 거기에 배정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밀하게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적을 제거하겠죠. 당장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 놓고 있는 사이 붉은귀 거북이 이미 하천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생일 하루 전날 국가기밀을 반출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연방 법원에 출석한 건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찬반 시위로 미국은 두 동강 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생일턱을 내려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입니다. 법원에 들어서기 직전 손을 흔들어 보이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경호를 받으며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도착한 트럼프는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재판정에 섰습니다. 연방검찰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를 재판에 넘긴 겁니다. 트럼프는 핵무기 관련 정보와 동맹의 약점 등 100건 넘는 기밀 문건을 무단 반출하는 등 37개에 이르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 장사진을 쳤습니다. 감옥에 가둬라는 팻말로 맞불을 놓는 시위대도 대거 결집했습니다. Enough is enough. I know what a con artist is. 미국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졌지만 다음 날 77번째 생일인 트럼프는 퇴정 뒤 인근 식당을 찾았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지지자들을 위해 음식값도 냈습니다.
Food for everyone. Food for everyone. 트럼프는 선거 개입 사건, 의회 난입 사건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에 급하게 비를 피하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연일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날이 잠잠하다가도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세찬 소나기가 쏟아지는데요. 오늘 밤까지 동쪽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이어지겠고요. 강하게 쏟아질 때는 시간당 30mm 이상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등 곳곳에 또다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벼락과 돌풍은 물론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8도 등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28도 등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일 텐데요. 주말에는 30도를 웃돌며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기 자식을 채용한 거 아니냐? 성관이 공무원의 아빠 찬스 의혹에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국민 세금 받는 공무원이기에 더 배신감이 컸죠. 자, 이번엔 산업부 공무원이 태양광 업체의 청탁을 받고 해결사 노릇을 해준 뒤 그 회사 대표가 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일 많은 부처에는 서로 가기 싫어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던데요. 이 부지런하거나 청렴 결백까지는 아니어도 오죽하면 이 공무원은 신이 내린 찬스라는 비아냥까지 나올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공무원의 배신,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